아들의 이름으로 가입된 줄 알았던 보험증권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말이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복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살이에요. 남편을 잃고 혼자 산 지도 벌써 15년이 됐네요.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워서 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는 손주들 학비에 보탬이나 되겠다 싶어서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 끝자락에 있는 조그만 구멍가게예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가게죠. 그래도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손주들 용돈이라도 벌 수 있으니까 계속하고 있었어요. 아들 민수는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뭘 하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돈이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영미도 예전보다 옷차림이 화려해지고 손주들도 학원을 여러 개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아들이 잘 되나 보다 싶어서 기뻤죠. 그런데 석 달 전부터 아들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명절에나 얼굴 보던 아이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효자가 됐나 싶어서 좋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엄마, 여기 좀 도장 찍어주세요. 아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뭔 서류냐고 물어보면 사업 관련 서류예요.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려워요 라고만 하고 저는 글자도 작고 내용도 어려워서 그냥 아들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믿었거든요. 내 아들을 그때 첫 번째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보다 너무 다급해하는 거예요. 손도 떨리고 계속 시계를 보면서 빨리 좀 해주세요 라고 재촉하더라고요. 민수야, 이게 뭔 서류니? 엄마, 저 믿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나중에 엄마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손을 잡고 도장을 꾹 눌러주더라고요. 그 순간 왜인지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아들이니까, 내가 믿어야 할 사람이니까 의심하지 않았어요. 한 달 후에 또 왔어요. 이번에는 서류가 더 많았어요. A4 용지로 대여섯 장은 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여전히 다급했고 며느리까지 같이 왔어요. 어머니, 이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민수 오빠 사업이 잘 되려면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며느리 영미가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재촉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았고 뭔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도대체 뭔 서류인지 좀 알려줘라. 어머니, 복잡한 거예요. 보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어머니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보험이라는 말에 저는 안심했어요. 혹시나 제가 아프거나 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건가 싶었거든요. 효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고 내용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끝내야겠다 싶어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 후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런 서류들이 왔어요. 매번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아들이 다급하게 와서 엄마,
빨리 도장만 찍어주세요라고 하고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찍어줬어요. 그런데 2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우편물이 이상하게 많이 오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 오는 편지들이었는데 저는 보험을 따로 든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게 오나 싶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까 보험료 납입 안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죠. 내가 언제 이런 보험을 들었나?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 이름으로 보험이 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아, 그거요? 엄마 이름으로 제가 가입해드린 거예요. 나중에 엄마한테 좋을 거예요. 보험료는 제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안심이 됐어요. 아들이 저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준 건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편지는 계속 왔어요.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보험회사에서 왔어요. 처음에는 한두 군데였는데 나중에는 5군데, 6군데에서 편지가 오더라고요.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한 달 보험료가 총 얼마인지 계산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저는 한 달에 가게에서 버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보험료가 200만 원이라니 이상했어요. 아들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민수야, 보험료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 엄마, 제가 다 낼 거라고 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들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짜증이 섞여 있고 성급하게 전화를 끊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민수야, 왜 이렇게 많은 보험을?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보험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가게로 찾아온 거예요. 정장을 입고 가방을 들고 온 중년 남자였어요. 이복수님이시죠? 저는 오호보험 직원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서 저를 찾으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고 있어서 직접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서류를 꺼내서 보여주는데 제 이름으로 된 보험 증권이었어요. 보험료가 석 달째 안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데요. 제 아들이 낸다고 했어요. 아드님이요. 계약자는 어머님이신데 아드님이 대신 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계약자가 저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그 직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여기 서명과 인감이 모두 어머님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 8월에 직접 가입하신 거로 되어 있어요. 작년 8월, 그때가 아들이 처음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던 때였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혹시 서류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까 그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서명도 제 것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아들이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을 때
이런 보험 계약서였던 거예요. 이게 뭔가요? 생명보험입니다. 보험금이 5억 원이에요. 월 보험료가 50만 원이고요. 5억 원. 그 숫자가 귀에 들어왔을 때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제가 언제 5억 원짜리 보험을 들었단 말인가요? 저는 이런 보험을 든 기억이 없어요. 그럼 가족분이 대신 가입하신 건가요? 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는 가입이 안 되는데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가져온 서류들, 제가 모르고 찍었던 도장들, 그 모든 게 이런 보험 가입을 위한 거였던 거예요. 혹시 다른 보험회사에도 가입되어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까 그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요즘 이런 사례가 종종 있어요. 가족이 본인 명의로 여러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제가 받았던 여러 보험회사의 편지들이 떠올랐어요. 그것들이 모두 진짜였던 거예요. 그럼 이 보험료를 제가 내야 하는 건가요? 계약자가 어머님이시니까 법적으로는 어머님이 납부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가족분과 상의해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직원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를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오늘 보험회사 사람이 다녀갔다. 전화 너머로 아들이 숨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민수야, 엄마가 5억 원짜리 보험을 들었다는데 이게 뭔 일이니? 엄마, 그거는 똑똑히 말해봐. 엄마 이름으로 보험을 몇 개나 가입한 거니? 한참 후에 아들이 대답했어요. 6개 정도요. 6개. 제가 계산했던 것보다 더 많았어요. 그럼 보험료가 한 달에 얼마니? 한 300만 원 정도요. 300만 원. 저는 한 달 벌이가 100만 원도 안 되는데 300만 원의 보험료를 어떻게 내라는 거죠? 민수야, 너 지금 엄마를 속인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당장 와서 설명해. 엄마, 지금은 안 돼요. 내일 갈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제 아들이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들이 왔어요. 며느리도 같이 왔어요. 둘 다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들어보세요. 뭘 진정해? 너희들이 엄마 이름으로 보험을 6개나 가입해놓고 엄마, 좋은 의도였어요. 나중에 엄마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변명들이 하나도 말이 안 됐어요. 도움이 된다고? 한 달에 300만 원씩 내는 게 어떻게 엄마한테 도움이 돼? 그건 제가 낼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왜 안 냈어? 보험회사에서 연체됐다고 찾아왔잖아.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지금 사업이 좀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늦어진 거예요. 곧 정상화될 거예요. 그럼 엄마한테 미리 말을 하지. 왜 속였어? 미리 말씀드렸으면
어머니가 반대하셨을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반대할 일을 왜 해? 내가 반대할 일이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어요. 사업이 뭔데? 엄마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해? 아들과 며느리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뭔가 더 큰 일이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단순히 보험료를 못 내서 연체된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수야, 이 보험을 왜 가입한 거니? 정확한 이유를 말해봐. 엄마, 그냥 만약을 위해서요. 만약? 만약이 뭔데?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너희들 설마 엄마가 죽기를 바라는 거니?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럼 뭐야? 5억 원짜리 보험을 6개나 가입해놓고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이라니?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을 못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보험들이 제가 죽었을 때 받는 보험금을 노린 거라는 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 그들의 말투, 심지어 손주들까지도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며칠 후에 저는 직접 은행에 가서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약을 확인해 봤어요.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현재 어머님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총 8개가 있네요. 8개. 아들이 말한 6개보다 더 많았어요. 보험금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 가능한가요? 잠깐만요. 총 40억 원이네요. 40억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제가 죽으면 40억 원을 받는다는 말이었어요. 월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요? 한 달에 약 420만 원 정도 되네요. 420만 원. 제가 1년 동안 벌어야 할 돈이 한 달 보험료였어요. 혹시 이 보험들이 언제 가입된 건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잠깐만요. 첫 번째 보험이 작년 8월, 그 다음이 9월, 10월, 가장 최근 것이 지난달이네요. 정확히 아들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던 시기와 일치했어요. 매달 하나씩 가입시켜온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제 아들이, 제가 나와서 기른 아들이 저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40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 때문에 말이에요.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은행에 다녀왔다. 보험이 8개더라. 40억 원이더라. 한참 후에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그건 너 정말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니?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뭐야? 40억 원이면 엄마가 죽어야 받는 돈이잖아. 엄마, 그게 아니라 투자 개념이에요. 투자. 엄마 목숨을 투자 대상으로 본다는 거니? 엄마, 오해예요. 나중에 해지할 거예요. 언제? 보험료를 못 내서 이미 연체되고 있는데 아들은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저는 또 다른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보험료를 못 내면 보험이 해지되는데 그럼 지금까지 낸 돈이 다 날아간다는 거였어요.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보험료를 계속 내거나 아니면 그 생각이 들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아들이 정말로 제가 일찍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닐까? 그래야 4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음 날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옷을 입고 왔어요. 어머니, 어제 민수 오빠가 전화 받고 많이 상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상심? 누가 누구를 속여놓고 상심을 해?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속인 게 아니에요. 어머니, 미래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며느리의 말투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존댓말은 하지만 눈빛이 차갑고 뭔가 위협적이었어요. 미래를 위해서 40억 원짜리 보험을 8개나 가입해 놓는 게 미래를 위한 거야? 어머니, 요즘 세상에 40억이 큰 돈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가 상속받을 건데 미리 정리해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본성을 봤어요. 이미 제가 죽는 걸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영미야,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머니, 연세가 70이 넘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해둔 거라는 얘기니? 네, 그렇죠. 어머니도 손주들 교육비 걱정하시잖아요. 이렇게 해두면 아이들 대학까지 보낼 수 있어요. 며느리는 마치 당연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 태연했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했어요. 영미야, 그럼 너희들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그게 문제예요.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머니가 내셔야죠. 며느리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월 420만 원을 내? 나 한 달 벌이가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럼 가게를 정리하시고 집을 팔아서 내세요. 집을 팔아서 보험료를 내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내가 살 집을 팔아서 보험료를 내라고?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 집으로 오실 거잖아요. 혼자 사시기도 힘드시고. 며느리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을 팔아서 보험료를 내다가 돈이 떨어지면 그들 집으로 가서 의존적으로 살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그러면 더 쉽게 조종할 수 있으니까요. 영미야, 너희들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시고 산다고? 40억 원 때문에?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상처받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본심을 봤거든요. 그날 이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보험회사에서 계속 독촉 전화가 왔고 심지어 직원들이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어요. 이복수님, 보험료가 3개월째 연체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보험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하루 걸러 하루로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정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태도가 거칠어졌어요. 어머님, 계약자 본인이 책임지셔야 해요. 가족이 대신 낸다고 하셨지만 법적으로는 어머님이
맞부 의무가 있거든요. 저는 매번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제가 직접 가입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제 이름으로 가입한 거예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제가 직접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으니까 누가 봐도 제가 가입한 걸로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으시죠? 뭔 소리니? 어제도 가스불 끄는 걸 까먹으셨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게 문을 안 잠그고 가셨고요. 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민수야, 나 그런 적 없어. 엄마, 나이가 드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보험 가입하신 것도 기억 못 하시잖아요. 아들이 제가 치매에 걸린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어요. 야, 너 지금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건강을 염려해서 하는 말이에요.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정말 많이 깜빡하세요. 어제도 같은 얘기를 3번이나 하셨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어제 며느리를 만난 적도 없었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보험 가입도 제가 정신이 없을 때 한 일이라고 우기려는 거였어요. 그러면 보험료를 안 내는 것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모두 치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무서웠어요. 제가 정상인데도 치매 환자로 몰리면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였어요. 민수야, 엄마 정신 멀쩡해. 너희들이 엄마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한 거 다 기억해. 엄마, 그러니까 기억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초기 치매 증상이에요. 아들이 마치 의사라도 된 것처럼 진단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치매 증상이 있다고 말하고 다닌 거예요. 복순이네 할머니, 요즘 치매가 좀 있으시대요. 어머, 그래요? 그래서 가게도 그렇게 자주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구나. 아들이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혼자 두면 위험하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뭐라고 해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아들이 워낙 그럴듯하게 꾸며놨거든요. 가게에 오는 손님들도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거스름 돈 잘못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실제로는 제가 정확히 줬는데 손님이 의심의 눈으로 보니까 저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치매 있으시죠? 우리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아니에요. 저 멀쩡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돈 계산 틀리면 안 되니까. 손님들이 저를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매출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친척들까지 아들 편을 들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큰며느리가 친척들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는데 모두 아들이 효자라고 말했어요. 복수나 민수가 엄마 걱정해서 보험도 들어주고 치매 검사도 받게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반대하니? 언니, 그게 아니에요. 민수가 제 이름으로 복수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자식이 챙겨주는 게 어디야.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불효자식을 둔 것처럼 취급받았어요. 민수가 그렇게 효자인데 엄마가 왜 그렇게 의심을 해? 요즘 노인분들이 피해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 자식들이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병원에 가봐야겠어. 치매 검사 받고 치료도 받고. 친척들이 모여서 저에 대해 그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딸 미영이까지 아들 편을 든 거였어요. 미영이가 며칠 만에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미영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민수가 엄마 이름으로 엄마, 오빠가 다 설명해 줬어요. 엄마를 위해서 보험도 들어주고 나중에 간병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미영아, 그게 아니야. 엄마가 죽어야 받는 보험이야.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오빠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아세요? 딸마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아들이 미리 딸에게 연락해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놨던 거예요. 엄마, 이번 주말에 병원 같이 가요. 건강검진 받으시고 머리도 한번 봐보세요. 미영아, 엄마 정신 멀쩡해. 엄마, 아픈 사람이 아프다고 안 하잖아요. 그냥 한 번만 가봐요. 결국 딸까지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등졌어요. 그 무렵 더욱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보험회사에서 나온 사람이 가게에 와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님, 혹시 최근에 건강에 이상은 없으셨나요? 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보험 가입할 때 건강 상태를 허위로 신고하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건강해요. 그런데 가족분 말씀으로는 치매 증상이 있으시다고 하던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큰 소리로 말하자 그 직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냥 확인, 차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미 아들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제가 치매라고 말해놨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사방이 모두 적이었어요. 아들, 며느리, 친척들, 이웃들, 심지어 딸까지 모두가 저를 치매 환자로 여기고 아들을 효자로 여기고 있었어요. 더 무서운 건 제가 정말로 미쳐가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하니까 저도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로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닐까? 혹시 정말로 제가 그 보험들을 가입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됐어요. 제가 한 달에 420만 원씩 내야 하는 보험을 8개나 가입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돈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실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기억을 못한다고 치매라고 했어요.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은 손주들까지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큰 손주 지민이가 가게에 왔는데 평소와 달리 저와 거리를 두더라고요.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많이 아프시다고 했어요. 지민아, 할머니 안 아파. 그런데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아빠가 할머니가
치매라고 했어요. 8살짜리 손주까지 저를 치매 환자로 보고 있었어요. 아이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지민아, 할머니 정신 멀쩡해. 할머니, 말 믿어줄래? 할머니, 아픈 사람은 아프다고 안 해요. 우리 반 친구 할머니도 그랬어요. 손주까지 저를 불신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이 세상에 혼자라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제가 직접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시내에 있는 큰 은행으로 갔어요.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약을 자세히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제 명의로 가입된 보험들을 모두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계약서 원본을 볼 수 있을까요? 은행 직원이 한참 컴퓨터를 뒤져보더니 서류를 출력해 줬어요. 총 8건이 있으시네요. 계약서 원본은 여기 있어요. 제가 계약서들을 하나씩 살펴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서명이 제 것과 비슷하긴 했지만 자세히 보니 조금씩 달랐어요. 특히 복순이라는 글자에서 순자를 쓰는 방식이 제가 평소 쓰는 것과 달랐어요. 혹시 이 서명들을 확대해서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확대 복사를 해줬어요. 그걸 보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분명히 제 서명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제 서명을 흉내낸 거였어요. 그리고 인감도 확인해 주세요. 인감 날인 부분을 확대해 보니 더욱 이상했어요. 제 인감 도장과 미묘하게 달랐어요. 혹시 이 인감이 위조된 건지 확인할 수 있나요? 그건 전문기관에서 감정을 받아보셔야 해요. 저희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저는 계약서, 사본들을 모두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 쓰던 인감 도장과 비교해 봤어요. 확실히 달랐어요. 크기도 미묘하게 다르고 글씨체도 조금 달랐어요. 누군가 제 인감을 위조해서 만든 거였어요. 서명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평소 쓰는 서명과 비교해 보니 여러 군데에서 차이가 났어요. 특히 이자를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직접 이 보험들을 가입한 게 아니라 누군가 제 서명과 인감을 위조해서 가입한 거라는 걸요. 그런데 그게 누구일까요? 제 서명을 그럴듯하게 흉내낼 수 있고 제 인감과 비슷한 가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답은 뻔했어요. 아들 민수였어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제 서명을 많이 받고 제 인감 도장도 자주 봤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증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전문기관에서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럴 돈도 없었고 설령 위조라고 판명이 나도 아들이 했다는 걸 증명하기는 더 어려웠거든요. 그때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보험 가입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는 거였어요. 제가 직접 가입했다면 보험 설계사를 만났을 텐데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작년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고객님,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셨네요. 김철수,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혹시 그 설계사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연락처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언제, 어디서 가입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작년 8월 15일 강남구 5호동에서 가입하셨네요. 강남구? 저는 강남구에 간 적이 없었어요. 작년 8월 15일에 저는 집에서 가게를 했어요. 손님들이 기억할 거예요. 혹시 그때 제가 직접 갔던 건가요? 아니면 설계사가 저희 집에 온 건가요? 설계사 사무실에서 가입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이상했어요. 저는 그날 가게에 있었는데 어떻게 강남구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보험 회사들에도 전화해 봤어요. 모두 비슷했어요. 제가 직접 설계사 사무실에 가서 가입했다고 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곳에 간 적이 없었어요. 특히 이상한 건 가입 날짜들이었어요. 모두 제가 아들에게 도장을 찍어준 날과 일치했어요. 하지만 보험회사 기록으로는 제가 다른 장소에서 직접 가입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들이 제 신분증과 위조된 인감 서명을 가지고 직접 보험회사들을 돌아다니며 가입했다는 걸요. 그리고 저에게는 단순한 서류라고 속이고 도장을 찍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걸 누가 믿어줄까요? 모든 사람이 저를 치매 환자로 여기고 있는데 누가 제 말을 들어줄까요? 그때 저는 동네 파출소에 가보기로 했어요.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젊은 경찰관이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제 아들이 제 이름으로 보험 사기를 쳤는 것 같아요. 보험 사기요? 어떤 식으로요? 저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하지만 경찰관의 표정이 점점 난처해졌어요. 어르신,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어르신이 직접 가입하신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입한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어르신,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는데 혹시 가입하신 거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닐까요? 경찰관도 저를 치매 환자로 보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멀쩡해요. 어르신,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깜빡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분과 상의해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마저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과 상의하라고 했어요. 바로 그 가족이 저를 속인 건데 말이에요. 파출소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정말로 절망스러웠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가 제가 직접 가입한 것처럼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저를 치매 환자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연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게로 돌아가는 길에 전에 보험회사에서 나왔던 직원을 만난 거예요. 김 과장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때 뵌 김 과장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는 의아했지만 따라갔어요. 근처 카페에서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 케이스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고요? 네. 어머님 같은 연세에 그렇게 많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것도 보험금이 그렇게 큰 걸로요. 김 과장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직접 가입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내부 시스템을 보면 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어떤 점들이요?
일단 가입 과정이 너무 빨라요. 보통은 상담부터 가입까지 며칠은 걸리는데 어머님은 당일에 바로 가입하셨어요. 그것도 8개 보험사에서 거의 동시에요. 그게 이상한 건가요? 네. 그리고 보험료도 이상해요. 어머님 소득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보통은 소득 대비 보험료를 확인하는데 이 경우는 그런 절차가 생략됐어요. 김 과장의 말을 들으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가입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 과장이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사실은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런 사례가 몇 건 더 있었거든요. 가족이 본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말이에요. 그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머님, 혹시 이 일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두신 게 있나요? 아들분이 언제 서류를 가져왔는지, 뭐라고 말했는지 같은 거요. 네, 다 기억해요. 그럼 그걸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평소 쓰시는 서명과 인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있으면 좋겠어요. 김 과장이 명함을 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아직 공식적인 조사가 아니라서요. 처음으로 저를 믿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것도 보험회사 직원이었어요.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봤어요. 아들이 언제 와서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언제 도장을 찍었는지, 보험회사에서 언제 연락이 왔는지 모든 걸 자세히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 쓰던 서명 샘플들을 모았어요. 가게 장부에 적어 놓은 것들, 은행 서류에 적어 놓은 것들을 복사해서 준비했어요. 며칠 후 김 과장에게 연락했어요. 어머니, 자료 정리하셨나요? 네, 다 준비했어요. 그럼 한번 만날까요? 그런데 혹시 다른 분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분들한테는요. 김 과장과 만나서 제가 정리한 자료들을 건넸어요. 그 사람이 자료들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어머님, 혹시 아들분과 통화할 때 녹음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 범위에서요. 녹음을요? 네. 아들분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만약 본인이 보험을 가입했다고 계속 주장하면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김 과장의 제안에 저는 동의했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든 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과장이 준 작은 녹음기를 켜두고 말이에요. 민수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엄마가 가입한 보험들 말인데 정확히 어떤 보험들이니? 엄마, 왜 또 그 얘기예요? 엄마가 직접 가입하신 거잖아요.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고 계속 물어봤어요. 민수야, 엄마가 언제 가입했는지 기억해? 엄마,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작년부터 조금씩 가입하셨잖아요. 그럼 엄마가 직접 보험회사에 갔던 거니?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렇죠. 엄마가 직접 가셨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그럼 엄마가 강남구까지 가서 보험을 가입했다는 거니? 네. 보험회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엄마가 강남구에서 가입했다고 하더라. 엄마가 언제 강남구에 갔니? 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건 민수야. 엄마 강남구 가본 적 없어. 지하철도 못 타는데 어떻게 강남구까지 가? 엄마,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언제? 몇 월 며칠에?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아들이 당황하고 있었어요.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 너 엄마 이름으로 보험 가입한 거 아니니? 엄마,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상처받아요. 민수야, 엄마는 바보가 아니야. 서명도 인감도 다 위조한 거 알고 있어. 그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엄마, 뭔 소리예요? 위조라니요? 민수야,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다 알고 있어. 엄마, 정말 치매가 심해지신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만 하시고. 아들이 또다시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 정신 멀쩡해. 너희들이 엄마를 속인 거야. 엄마, 병원 가셔야겠어요. 이런 피해망상은 치료받으셔야 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녹음 내용을 다시 들어봤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당황스러워지는 게 확실히 들렸어요. 특히 강남구 얘기를 했을 때 완전히 당황했어요. 김 과장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했어요. 며칠 후 김 과장이 연락을 왔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공식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네. 어머님 케이스 말고도 비슷한 사례가 더 발견됐어요. 가족이 본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는 사기가 늘고 있거든요. 김 과장이 중요한 정보를 더 알려줬어요.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더 알아낸 게 있어요. 아드님이 보험 가입할 때 사용한 신분증이 위조된 것 같아요. 신분증도 위조했다고요? 네. 사진은 어머님 것이지만 주소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강남구 주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강남구에 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위조라는 거예요. 아드님이 어머님 사진으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보험 가입에 사용한 것 같아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오늘 보험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그래?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면서요? 보험 사기라고? 아들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어요. 민수야, 그게 사실이잖아.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치매 때문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병원에 가셔야 해요. 영미야, 나 치매 아니야. 어머니, 그럼 왜 이런 망상을 하세요? 보험 사기라니요? 아들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언제 엄마를 속였어요? 민수야, 너 지금 큰 소리 치는 거니? 엄마가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시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그때 며느리가 무서운 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뭔 소리니?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죠. 정신병원.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너희들이 감히 어머니, 가족이 신청하면 가능해요. 어머니가 이런 망상에 빠져서 헛소리를 하고 다니시니까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며느리가 마치 이미 계획을 세워둔 것처럼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저희가 어머니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가게도 정리하고 집도 처분하고 이들의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저를 정신병원에 가둬두고 제 재산을 모두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너희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위협했어요. 엄마, 앞으로 보험 사기 같은 말 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로 병원에 모셔야 해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로 저를 정신병원에 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김 과장에게 급하게 연락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리시는데 어제 아들이 와서 위협했어요.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뭐라고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머님, 그럼 더 빨리 진행해야겠어요. 혹시 믿을 만한 변호사 아시는 분 있나요? 변호사요? 저는 그런 분 몰라요. 그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김 과장이 이 선생이라는 변호사를 소개해 줬어요. 경력이 20년 넘는 베테랑이라고 했어요.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변호사를 만났어요. 50대 중반의 인상 좋은 여성 변호사였어요. 어머님, 상황을 들어보니 전형적인 보험 사기 사건이네요.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일단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위조된 서명, 가짜 신분증, 그리고 녹음 자료까지. 이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어머님, 이런 사건은 민사와 형사 두 가지로 진행할 수 있어요. 민사로는 보험, 계약 무효 확인을, 형사로는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럼 아들을 고발해야 하는 건가요? 이 변호사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어머님 생명을 담보로 한 보험 사기거든요. 생명을 담보로? 네. 40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머님이 돌아가셔야 해요. 그리고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보험을 가입했다는 건 다른 목적이 있다는 의미예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가 함께 싸우겠어요. 처음으로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어요. 이 변호사와 김 과장이 팀을 이뤄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전문기관에서 서명과 인감에 대한 필적 감정을 받았어요. 결과는 명확했어요. 모든 서명이 동일이니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됐어요. 그리고 인감도 원본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 변호사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다음으로는 보험 가입 과정을 자세히 조사했어요. CCTV 자료까지 확보했어요. 어머님, 보험회사 CCTV를 확인해봤는데 어머님이 아니라 젊은 남성이 와서 가입 절차를 진행했어요. 그게 민수일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얼굴은 확실하지 않지만 체형이나 옷차림을 보면 아드님일 가능성이 높아요. 증거가 하나둘씩 쌓여가면서 저는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더욱 적극적으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동네 병원에 가서 제가 치매 증상이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친척들에게도 더욱 심각하게 알렸어요. 복순이가 요즘 정말 심해졌어. 보험 사기라고 헛소리를 해. 어머, 그래?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겠네. 민수가 걱정이 많아.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친척들이 더욱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몇몇 친척들이 직접 저를 찾아와서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복순아, 우리 같이 병원 가자. 건강검진 받자고. 언니, 저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어? 민수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드디어 법적 절차가 시작됐어요. 이 변호사가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보험 계약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이었어요. 어머님, 일단 민사부터 시작해서 승소하면 그 다음에 형사고발을 하는 게 좋겠어요. 소송이 시작되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했어요. 변호사까지 끼어들 줄은 몰랐던 거예요. 아들이 급하게 찾아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저를 고소했어요? 민수야, 너희들이 잘못한 걸 바로잡는 거야. 엄마, 가족끼리 왜 이래요? 법정까지 가야 해요. 민수야, 너희들이 엄마를 속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소송은 취하해 주세요. 민수야,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되는 일이니?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보험도 다 해지할게요. 제발 소송만은.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어요. 며느리도 와서 애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법정까지 가면 우리 가족이 망가져요. 영미야, 이미 망가졌어. 너희들이 망가뜨린 거야. 어머니,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아이들 생각은 왜 진작에 안 했어? 할머니를 속일 때는 그들이 아무리 애원해도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첫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떨렸어요. 평생 법정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판사는 50대 남성이었어요. 인상이 엄해 보였어요. 원고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 변호사가 일어나서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판사님, 피고인 인수는 자신의 어머니인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총 8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총 보험 금액 40억 원, 월 보험료 42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험입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어요. 원고인 이복순 씨는 현재 72세의 고령으로 월 소득이 100만 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고액의 보험을 가입할 이유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 변호사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위조된 서명, 가짜 인감, 위조된 신분증, 그리고 보험회사 CCTV 영상까지. 이 모든 증거들이 피고인이 어머니를 속이고 명의를 도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판사님, 원고는 현재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기억에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아들과 함께 보험에 가입했지만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치매 진단서가 있습니까? 아직 정식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증언과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판사가 끊어서 말했어요. 정식 진단서 없이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첫 재판은 우리 쪽에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하지만 상대편도 만만치 않았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동네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웠어요. 이복순 씨가 요즘 자주 깜빡한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게에서 계산을 틀리는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서 이들의 증언을 반박했어요. 증인은 이복순 씨가 치매라는 정확한 진단을 받은 사실을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런 것 같다고. 그럼 추측에 불과한 거네요. 그리고 혹시 피고인 측에서 미리 이복순 씨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아들분이 걱정하신다고는 들었지만 그럼 증인의 판단이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재판에서는 제가 직접 증언대에 섰어요. 너무 떨렸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이복순 씨, 정말로 이 보험들을 가입한 기억이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런 보험을 가입할 이유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럼 아들이 가져온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사실입니까? 네. 하지만 그게 보험 계약서인 줄 몰랐어요. 단순한 사업 서류라고 했거든요. 혹시 기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 기억은 정확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큰일을 잊을 리가 없어요. 판사가 저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이복순 씨, 현재 하루 일과를 말씀해 보세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가게를 열어요. 점심시간에는 집에 와서 식사하고 저녁 7시에 가게 문을 닫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해요.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단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좀 불편할 뿐이에요. 제 증언이 끝나고 아들이 증언대에 섰어요. 피고인 민수 씨, 어머니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것이 사실입니까? 아니요. 어머니가 직접 가입하셨어요. 그럼 보험회사 CCTV에 나온 남성은 누구입니까? 아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제가 어머니를 모셔다 드린 거예요. 그럼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까? 네, 아니요. 어머니는 차에서 기다리셨어요. 차에서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본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대신 절차를 밟아드린 거예요. 대신 절차를 밟아드렸다는 건 결국 피고인이
가입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아들의 거짓말이 들통나기 시작했어요. 이 변호사가 결정적인 질문을 했어요. 피고인은 어머니의 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100만 원 정도요. 그럼 월 420만 원의 보험료를 어떻게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건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럼 피고인이 대신 보험료를 낼 계획이었다는 말입니까? 네. 그런데 현재 보험료가 3개월째 연체되고 있는데 왜 내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40억 원짜리 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받게 되는 보험금 때문은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들이 크게 소리쳤어요. 법정안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엄하게 말했어요. 증인은 침착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판에서는 전문가 증인이 나왔어요. 필적 감정 전문가였어요. 감정 결과 보험 계약서에 있는 서명들은 모두 동일인이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복순이라는 서명에서 순자의 쓰기 방식이 명확히 다릅니다. 그럼 위조된 서명이라는 말입니까? 네. 원본을 모방해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감은 어떻습니까? 인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와 글씨체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같은 도장으로 찍은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가 제시됐어요. 다섯 번째 재판에서는 보험 전문가가 증언했어요. 이 정도 고액의 보험을 가입할 때는 반드시 면밀한 상담과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그런 과정이 생략됐어요. 그게 이상한 일입니까? 네. 매우 이상합니다. 특히 70대 고령자가 이런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왜 그런 절차가 생략됐다고 생각합니까? 정상적인 가입이 아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발악했어요. 판사님, 설령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가족 간의 문제입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을 범죄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단호하게 반박했어요. 판사님, 이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명예도용이라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40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사기입니다. 마지막 재판날이 왔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도 진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이 사건은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보험 사기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어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피고인 인수는 자신의 어머니인 원고 이복순의 명의를 도용하여 총 8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어머니의 서명을 위조하고 인감을 위조했으며 가짜 신분증까지 제작해서 사용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점점 엄해졌어요. 법원에 제출된 필적 감정 결과 보험 계약서상의 서명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감 역시 원본과 다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피고인이
이 모든 과정에서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어머니의 정신 상태를 의심받게 만든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따라서 본 법원은 원고 이복순과 피고인 민수 사이에 체결된 8건의 보험 계약을 모두 무효로 판결합니다. 법정 안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피고인은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이겼다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기 사건임을 명시하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송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판사가 마지막 말을 했어요. 가족의 이름을 팔아 사기를 치는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이번 일을 통해 깊이 반성하기 바랍니다. 판결이 끝나고 저는 이 변호사와 김 과장에게 깊이 감사했어요. 어머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법정을 나서는데 아들이 뒤따라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어요. 며느리도 와서 빌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저에게 한 일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민사 재판에서 이긴 후 이 변호사는 곧바로 형사 고발을 진행했어요. 어머니, 이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됐어요. 이미 민사 재판에서 모든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아들은 구속됐어요. 며느리도 공범으로 수사를 받았어요. 엄마, 제발 선처를 부탁해 주세요. 구치소에서 나온 편지였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2달 후 형사 재판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제가 피해자로 증언대에 섰어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어떤 피해를 보셨습니까? 제 아들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가장 큽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경제적 피해는 어떻습니까? 다행히 보험료를 직접 내지는 않았지만 만약 계속됐다면 집까지 팔아야 했을 거예요.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위협했을 때였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검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한참 생각한 후 말했어요. 자식이 부모를 속이는 건 가장 큰 죄예요. 돈 때문에 부모의 목숨을 담보로 장사하는 건 짐승만도 못한 일이에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는 아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며느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피고인들이 저지른 행위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서 가족의 근본을 흔드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한 행위는 극도로 악질적입니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모든 재판이 끝났어요. 저는 완전히 승리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위자료로 받은 1억 원으로 가게를 새롭게 단장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복순이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들을 상대로 재판까지 해서 이기시다니.
처음에는 저희가 오해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가 옳았어요. 그런 아들은 벌받아 마땅해요. 친척들도 저에게 사과했어요. 복순아, 우리가 미안했다. 내가 맞았어. 민수가 그렇게 나쁜 놈인 줄 몰랐어. 딸 미영이도 울면서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오빠 말만 믿고 엄마를 의심했어요. 미영아, 괜찮다.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엄마,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김 과장도 종종 가게에 들렀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도 비슷한 사기를 많이 막을 수 있었어요. 정말요? 네. 어머님 케이스를 보고 다른 가족들도 신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 변호사도 가끔 안부를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 사건이 언론에도 많이 알려져서 비슷한 피해자들이 저를 많이 찾아와요. 제 사건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기뻤어요. 아들은 출소 후에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부끄러워서 그럴 거예요. 손주들은 가끔 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들의 아버지가 저지른 일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침묵했다면 언젠가는 더 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어쩌면 정말로 제 목숨이 위험했을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저는 78살이 됐어요. 그때로부터 6년이 흘렀네요. 가게는 여전히 하고 있어요. 이제는 손님들이 더 많이 와요.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응원하러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할머니, 정말 용감하세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얻었어요.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요즘도 가끔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저를 찾아와요. 할머니, 저도 가족한테 속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머니는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강하고만 살면 안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해 줄 필요는 없어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싸워야 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당당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70살이 넘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싸웠거든요. 돈은 잃어도 이름은 지켜야죠.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순간 인생은 끝나는 거니까요. 그때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정신병원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진실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가족이라고,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78살에도 이렇게 가게를 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그때 제대로 싸웠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때 굴복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세상에는 저처럼
가족에게 속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자식들을 무조건 믿다가 큰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가족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에요. 저처럼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 과장 같은 양심적인 직원들, 이 변호사 같은 훌륭한 법조인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해요. 저는 오늘도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아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들려줘요. 내 이름으로 보험 사기를 친 아들. 끝내 무너진 건 그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복순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에요. 6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가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작년에는 정말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가게에 20대 청년이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 제 큰 손주 지민이었어요. 이제 대학생이 된 지민이가 혼자 할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 저 지민이에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키도 훨씬 커지고 완전히 어른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민아, 정말 너니?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지민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아빠가 할머니한테 찾아가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할머니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민아, 할머니, 제가 이제 다 알아요. 아빠가 뭘 했는지, 할머니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지민이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사건을 공부하면서 모든 걸 이해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당당하게 싸우신 게. 지민아, 고마워. 그리고 할머니, 죄송해요. 어릴 때 할머니를 의심했던 거 괜찮다. 지민아, 너는 어렸으니까 어른들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 지민이는 그날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를 찾아와요. 그리고 가끔 용돈도 드려요. 할머니,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이에요. 받아주세요. 지민아, 내가 쓰렴. 아니에요. 할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못 드린 용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손주의 마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작은 손주 서연이도 몇 달 전에 찾아왔어요. 이제 고등학생이 된 서연이었어요. 할머니, 저도 오빠처럼 할머니 보러 왔어요. 서연아, 와줘서 고마워. 할머니, 저는 나중에 기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할머니 같은 분들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손주들이 이렇게 자라줘서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얼마 전에 며느리 영미가 혼자 찾아온 거예요. 6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영미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영미야, 일어나. 어머니,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후회해요. 영미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민수가 감옥에 가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일에 동참했는지 깨달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니? 혼자서 아이들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정말 힘들지만 그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해요. 영미가 털어놓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6년이 그들에게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민수는 감옥에서 나온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술만 마시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매일 후회한다고 중얼거려요. 그래? 어머니. 민수가 어머니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면목이 없어서 못 오겠다고 해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아직도 화가 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요. 영미야, 민수한테 전해줘. 엄마는 아직 화가 나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뉘우치고 있다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도 있다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다신 그런 일 하면 안 돼. 그리고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워. 그 아이들한테는 죄가 없으니까.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어요. 영미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용서라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요즘 저는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한 달에 2번씩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해드려요. 보험 사기나 가족 사기를 당한 분들이 찾아오시거든요. 할머니, 저도 아들한테 속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할머니, 용기가 안 나요. 가족을 상대로 어떻게 싸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경험을 들려드려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참고 살 필요 없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말해야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해 줄 필요는 없어요. 특히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일은 절대 안 돼요. 지금까지 50여 분을 도와드렸어요. 대부분 성공적으로 해결됐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권리를 찾았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계속 당하고만 살았을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제가 겪은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세상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보험회사들도 가입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었고, 고령자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여러 번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가족명의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도 더 엄해졌어요. 제 사건이 선례가 됐거든요. 할머니 사건 덕분에 법이 바뀌었어요. 김 과장이 그렇게 말해줬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이 변호사도 요즘 비슷한 사건을 많이 맡고 있어요. 어머님 사건이 알려지면서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정말요? 네. 어머님이 용기를 내주신 덕분에 다른 분들도 싸울 용기를 얻은 거예요. 제 한 번의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신기했어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째,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지킬 힘이 있어요. 둘째,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사랑과 신뢰는 다른 거예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셋째,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상에는 저처럼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넷째,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요. 다섯째, 여러분의 이름을 지키세요. 돈보다 명예가 중요해요. 저는 78살이지만 아직도 배우고 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도전을 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요즘 제 하루는 이래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를 해요. 7시에 가게를 열고 손님들을 맞아요. 점심시간에는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만나요. 오후에는 가게 일을 하고 저녁에는 손주들과 전화통화를 해요. 그리고 밤에는 일기를 써요. 매일매일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두는 거예요. 나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주말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어르신들과 모임도 가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이에요. 복순이 언니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 언니가 있어서 든든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옳은 길을 걸어왔다는 확신이 들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손주들이 성장해서 좋은 어른이 되는 걸 보고 싶어요. 지민이는 벌써 변호사가 되겠다고 하고 서연이는 기자가 되겠다고 해요. 둘 다 할머니를 닮아서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하나 봐요. 언젠가는 아들 민수와도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예요. 그가 정말로 뉘우치고 있다면 말이에요.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어떻게 말할까 고민했는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따뜻해요.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약하다고, 여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지키세요. 제가 78살에도 이렇게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건 그때 제대로 싸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내일도 가게 문을 열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도와드려야 하고요. 안녕히 계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당당하게 사세요.